우리 우주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재정의한 이후로 천문학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당황하지 않아요. 이런 혼란은 보통 엄청난 발견의 전조거든요. 자, 이 위기의 핵심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수십 년간 미용학, 잠깐, 우주론 말이에요. 우주론은 우주가 어디서 보든 균일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했어요. 이걸 기본 우주론적 원리라고 하는데, 모든 여성이 자기에게 맞는 립스틱 색을 발라야 한다는 미용 원리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또 딴소리 했네요. 우주론적으로 말하면 가까이서는 덩어리들이 보여도 큰 규모에서는 모든 게 균일해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구조도 약 12억 광년을 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빅윙이라는 구조를 발견했을 때 더 놀랐죠. 이건 은하와 은하단으로 이루어진 거의 완벽한 원형이고 폭이 약 13억 광년이에요.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인데,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보름달 15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것처럼 하늘을 가로지를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빅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같은 천문학자가 33억 광년에 걸친 곡선 구조, 자이언트 아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발견된 거대 감마선 폭발고리는 무려 56억 광년이에요. 빅링과 자이언트 아크는 하늘의 같은 구역, 지구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어서 더 큰 구조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또 다른 과학적 논쟁은 허블 상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건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물체의 거리와 멀어지는 속도의 관계예요. 이 수치로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 크기, 미래를 알아낼 수 있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거의 1%의 정확도로 그 수치를 측정했어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에요. 허블이 있었고, 이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먼 은하까지의 거리와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100만 광년을 나갈 때마다 은하들은 초속 약 72에서 76km로 멀어져요. 그 팽창 속도는 138억 년 된 우주와 잘 맞아요. 하지만 우주 팽창을 측정하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 훨씬 더 먼 과거를 봐요. 과학자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줄여서 CMB를 연구해요. 이건 빅뱅에서 남은 열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으로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을 때 방출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CMB로 우주 팽창 속도를 계산했을 때 더 느린 수치가 나왔어요. 100만 광년당 초속 72에서 76km가 아니라 약 67km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주론에서 이 차이는 엄청나요. 두 방법 모두 매우 정밀한데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일치를 허블 텐션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초기 우주에 대한 이해에 뭔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더 이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등장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초기 은하들을 발견했죠. 이 은하들은 빅뱅 후 겨우 5억에서 8억 년 만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따르면 그 시기 은하들은 지저분하고 작고 미완성이어야 해요. 하지만 웹은 수십억 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은하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이미 원반과 팽대부 같은 체계적인 형태를 보여요. 우리 은하 같은 현대 은하에서 볼 수 있는 구조와 똑같아요. 그런 특징은 몇 억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걸려야 해요. 80년의 지혜를 가진 10대를 만난 셈이죠. 어떤 경우는 작은 은하가 큰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가져서 우리 예상을 완전히 비엎어요. 더 신기한 건 일부 초기 은하에 산소나 탄소 같은 무거운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별이 이런 원소를 만드는데 핵융합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일찍 무거운 원소를 보는 건 오븐 발명 전에 구운 빵을 찾는 것과 같아요.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했거나 우리 연대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주론의 또 다른 골칫거리는 리튬이에요. 네, 휴대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원소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입자들이 충돌해 소량의 리튬이 만들어졌어요. 많진 않지만 오늘날 수소 원자 100억 개당 리튬 원자 5개 정도는 있어야 해요. 천문학자들은 별을 관측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광학이라는 기법으로 별빛을 색깔별로 나눠 어떤 원소가 있는지 봐요. 별의 나이를 추정할 때는 철을 봐요. 철은 초신성 폭발에서만 만들어지니까 철이 아주 적은 별은 우주가 젊을 때 태어난 오래된 별이에요. 문제는 철이 적은 고대 별들의 리튬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적은 게 아니라 빅뱅 예측의 20분의 1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별이 오래될수록 차이는 더 커져요. 과학자들은 이걸 리튬 문제라 부르며 수십 년간 우주론을 괴롭혀왔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별 내부에서 리튬이 파괴된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모든 버전이 다른 관측 결과와 충돌해요. 해결되기는커녕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단순한 원소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보통 초기 우주에 대한 이해에 뭔가 큰 게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암흑물질도 또 하나의 어두운 점을 추가해요. 과학자들은 은하가 흩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걸 생각해냈어요.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하죠. 모델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은하 중심에 밀집되어 뾰족한 스파이크를 형성해야 해요. 하지만 관측 결과는 부드럽고 완만한 중심부를 보여줘요. 삼봉우리를 예상했는데 완만한 언덕을 발견한 거죠. 암흑물질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분은 암흑물질이 제5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제안해요. 중력, 전자기력 등 알려진 힘을 넘어선 뭔가요? 황당해 보이지만 암흑물질이 예측과 다르게 분포하는 이유를 깔끔하게 설명해줘요. 만약 사실이라면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우주가 모든 규모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암흑에너지가 있어요. 약 25년 전 발견 이후로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체를 아직 몰라요. 기본 가설은 암흑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거였어요. 빈 공간 자체에 내재된 압력처럼요. 일부 이론은 양자요동과 연결했어요. 빈 공간에서 작은 입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 효과의 강도를 계산했을 때 수조배의 수조배나 큰 값이 나왔어요. 분명히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약 45억 년 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약해졌을 수 있대요. 사실이라면 암흑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강하게 유지되면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해서 은하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이걸 빅프리즈라고 해요. 암흑 에너지가 충분히 약해지면 중력이 서서히 반격하고 팽창이 느려지고 지금 사라지는 은하들이 다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문제에는 불안한 공통점이 있어요.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장비, 방법, 연구팀이 달라도 반복돼요. 무작위 오류는 이렇게 일관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신중하게 질문해도 우주는 계속 모순된 답을 줘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걸 위기라고 불러요. 과학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